찢어져 있어. 저주 대행. 저주대행? 아, 이거 위험한데. 이건 진짜 위험한 건데. 지난번에 소개됐던 오사카 매니션 예, 예. 404호 맞아요,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자문을 해줬던 그 고스트헌터가 이번에 직접 사연을 제보해 오셨대요. 그때 그분이 직접 세다 이거. 맞아, 이분이었어. 혹시 여러분들은 일본에 저주 대행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저주 대행 업체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 저주 대행 업체들한테 저주를 의뢰하기 위해서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이구, 잘 되는 데는 그런가 보다.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 마침 저주 대행을 하는 주술사를 알게 되어서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너무나도 기이해서 심야 괴담에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대박. 야.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그 주술사에 빙의해서 그녀가 겪었다는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주대행을 한다고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우라나이시, 타로나 별자리를 봐주는 그냥 평범한 점쟁이에요. 다만 누군가 정말 억울하게 힘든 일을 당했다면 살짝 힘을 보탤 뿐이죠. 어떻게 해드려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사람들 사이에 용하다고 소문이 났고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그날도 의뢰를 받아 저주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의 기운이 깨어난다는 새벽 2시, 저는 의복을 갖추고 제단 앞에 앉아 주문을 외우고 있었죠. 제 몸에 와 닿는 강렬한 시선. 웬 남자가 재단 위에. 전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 얼굴은 얼마 전 제게 저주를 의뢰했던 남자였답니다. 그 남자가 절 찾아온 건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굽은 어깨에 후줄근한 양복까지. 영어 끝났습니다. 다음에 오시죠. 쓸모없는 너. 나이만 많으면 다야. 월급만 죽는 기생충 같은 새끼. 아, 그래서 이게 뭔데? 아, 쓸모없는 놈. 아, 나이만 많으면 뭐해? 아, 월급이나 축내는 기생충 같은 새끼. 나가.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직장 상사에게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자신보다 한참 어린 상사에게. 아우, 스트레스다. 짜증나지. 그러다 우연히 다른 동료에게서 저의 얘기를 들은 모양이었더군요. 동료 이름을 들으니 알겠더라고요. 제게 자주 점을 보러 오는 그런 단골이었거든요. 그의 모습은 이미 산송장에 가까웠고 그냥 두면 무슨 짓을 벌일 것만 같았죠. 뭐 죽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눈, 그 경멸하는 그 눈만 더 이상 안 보게 해주세요. 엄청 무시하나 보다.
전 기꺼이 그의 저주 의뢰를 받아들였어요. 좋아요. 저주 의식을 해드리죠. 그런데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상사의 사진 그리고 머리카락 가져올 수 있겠어요? 꼭 가져올게요. 여보세요? 어. 그가 내민 봉투 안엔 머리카락과 상사의 사진이 담겨 있었죠. 저는 남자에게 사람 모양으로 오려진 종이를 내밀었어요. 그 종이 위에 어떤 저주를 내리고 싶은지 직접 적으라고 했죠. 그의 펜 끝에 얼핏 눈이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아, 나이만 많으면 뭐해. 상사의 시선에서 얼마나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까. 남자가 매우 짠하더라고요. 남자가 돌아가고 새벽 2시쯤 돼서 저는 캐비넷 가장 깊숙이 보관해둔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저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상자였죠. 몇백 년 전 한 음양사가 누명을 쓴 채 참수당했고 그때 흘린 원한의 피가 서려 있다는 그 저주의 상자. 상사의 머리카락과 사진이 담긴 봉투, 저주 내용이 적힌 종이를 잘 접어놓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걸로 의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날 마찬가지로 축삼시에 저는 신사가 있는 인근 숲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다다른 커다란 한 나무 한 그루. 신목이라고 하죠. 영험한 기운이 서려 있기로 알려진 나무였어요. 저는 그 앞에 촛불들을 동그랗게 세우고 그 한가운데에 지푸라기 인형을 놓았어요. 왼쪽 다리에 하나, 오른팔에 하나. 남자가 바라던 대로 눈이 있는 위치에 또 하나. 의식을 치른 지 한 달 정도 됐을까. 그 남자가 다시 절 찾아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새끼. 그 새끼. 한쪽 눈이. 골프를 치러 간 상사가 다른 사람이 침공에 눈을 맞았고 결국 실명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말인데 한 번 더 의뢰하고 싶어요. 원하시는 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그 왜? 새끼 말고 안 해요. 아, 이건 이분도 광기가 있네. 그러면서 그 남자가 지갑 속 안의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갈색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 남자보다 20살은 더 어려 보였어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어린 여자랑 결혼을 했지? 난 남자랑 놀아난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그 여자가요. 날 죽이려고 해요. 바람난 아내가 자신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영화를. 아, 좀 이상하다. 남잔 다짜고짜 봉투를 내밀었어요. 아내의 머리카락과 사진까지 미리 준비해 왔다는 거죠.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야윈 몰골이 남자의 얘기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주의식은 지난번과 똑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저주가 통한 건지, 그래서 남자의 분노도 사그라든 건지 남자는 더 이상 절 찾아오지 않았어요. 소식도 없었고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 남자는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걸까요? 뭐야? 며칠 뒤 마지막 예약 손님을 상담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오셨어요. 지금 상담 중이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인사를 건넸는데 남자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상담 마친 손님이 가고 남자를 찾는데 어느 틈에 가버린 건지 남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서 갔나? 전 대수롭지 않은 척 했었어요. 마침 그날도 저주 의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의식을 위해 서둘러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케빈이 시쿡쿡 굉음을 내며 흔들리는 거예요. 케빈이 마치 케빈이 안에 누군가 들어앉아 쿵쿵 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역시나 그 안엔 저주 상자만이 가만히 놓여 있었어요. 남자의 가슴팍에 커다란 쇠말뚝이 깊이 박혀 있는데 전 불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야메로, 그만둬! 무엇보다도 그 가슴에 박혀있던 쇠말뚝, 저주의식에 혹탈이 난 건 아닐까? 전 다짜고짜 남자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회사로 찾아가긴 했지만 남자를 어떻게 찾나 로비를 서성이고 있었죠. 순간 여보, 나 왔어.
한 여자가 로비 안으로 들어서는데 얼굴이 낯이 익었어요. 손님으로 만났었나? 기억을 떠올리려 한참 애쓰고 있는데 그 여자를 맞이하는 한 남자를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는 그 남자를 괴롭히던 직장 상사였고 여잔 그 남자의 아내였던 겁니다. 어? 둘이 바로 여자가 직장 상사에게 도시락을 건네주고 그럼 그녀의 볼을 가볍게 꼬집는 직장 상사. 대체 왜? 저 두 사람 뭐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쩐 일로? 안녕하세요. 때마침 제 단골이자 그 남자를 제게 소개시켜줬던 직장 동료가 나타났고 저 두 사람의 관계를 물었어요. 저 근데 혹시 저 두 사람 어떤 관계인지 아시나요? 좀 그렇죠. 저 두 사람 재혼했어요. 재혼이요? 네. 아니 어떻게 히로상은요? 전혀 모르셨군요. 히로상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가게로 돌아온 저는 부랴부랴 캐비넷에 있던 저주 상자를 꺼내 들었어요. 상자 안에 봉인되어 있던 봉투를 열어보았고 전 모든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머리카락과 사진이 담겨 있어야 할 봉투 안엔 그 남자의 사진이 들어있었으니 뭐야?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저주의 내용이 적힌 종이를 펼쳐들었습니다. 신조가 토마테오 씨. 심장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그 저주가 남자에게 향했던 겁니다. 바꿔치기 돼버린 머리카락과 사진. 대체 누가 바꾼 걸까요? 그래서 죽은 남자가 절 찾아왔던 걸까요? 전 이제 저주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의 벌을 내리는 건 오로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 신의 섭리에 불완전한 인간 따위가 함부로 손을 댔다간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언니 소원. 오늘은 가족들이 가족이 나는 여기가 많네요. 엄마였고. 그러네요. 전 남동생이었고 이번에는 언니. 이번 사연은 서울에 사는 박경은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우선 제보자 경은 씨의 인터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일은 4년 전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얼마 안 됐다. 아직도 이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안 좋아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마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이 정도로? 많이 후회되는 일인가 보네. 인생이 바뀌었나 봐요, 이걸로 인해서. 경은 씨의 가슴에 사무친 이야기는 대체 무엇일지 지금부터 제가 제보자를 대신해서 여러분께 차근차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 겪은 일입니다. 저에겐 4살 차이 나는 사촌 언니가 있었어요. 작은 체구의 단발머리, 웃는 모습이 예쁜 소원 언니는 자, 숙제 먼저 한번 해볼까? 저의 베프이자 과외 선생님이었죠. 했지, 숙제. 언니. 이거 봐봐. 내가 좋아하는데 잘생겼지? 야, 너 정말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서로 집도 가까워서 늘 붙어 다니다시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음성 연락이 안 사정으로 되나? 연결됩니다. 연락 끊겼나? 연락 두절? 몇 달 동안 언니랑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몇 달? 걱정이 돼서 엄마에게 물어보니 몸이 아파 잠시 요양을 갔다면서 그 이상 더 자세한 말은 제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 있구나. 그러던 어느 저녁 원래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여보세요? 저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은아, 잘 지냈어? 놀랐지? 오, 언니네. 소원 언니? 언니 어디야? 아프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몸은 괜찮은 거야? 응, 많이 좋아졌어. 걱정하지 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언니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걸 보니까 정말 어디가 많이 아픈 것 같았어요. 근데 경은아, 나 사실 지금 어디 있냐면 요양을 갔다는 언니가 있는 곳은 놀랍게도 나 정신병원에 입원했어. 정신병원. 뭐 우울증이라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입원할 정도인가 봐.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가 그런 데를 왜 가? 누구보다 소원 언니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신병원이라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언니는 몇 달 전부터 알 수 없는 뭔가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대요. 결국에는 환각, 환청을 없애기 위해 자진해서 폐쇄병동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래도 다행이네. 언니는 심심하다면서 자기를 보러 오라고 했지만 원래 폐쇄병동은 직계 가족 외엔 면회가 허락되지 않아서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그날 이후 언니는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상황을 아주 자세히 얘기해 줬습니다. 약 잘 챙겨 먹고 있으니 금방 괜찮아질 거라면서 꼭 다 나아서 만나자고 약속도 했죠. 그런데 며칠 후인 10월 15일 언니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경은아, 나 자꾸 이상한 게 보여. 어제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맞은편 환자가 계속 쳐다보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나 눈을 감았는데 방울 소리. 시끄럽게 울리는 방울 소리에 잠도 잘 수가 없었어. 너무 무섭고 이대로 밤새 있을 수 없어서 안에 뭐가 있어요? 없었어. 하지만 병실 안은 조용하고 환자분, 너무 힘드시면 수면 유도제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맞은편 여자는 곤히 잠들어 있는 거야. 아, 어깨 보이는 거야. 경은아,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런 거라고 해줘, 제발. 나도 설마 할머니처럼 되는 건 아니겠지? 할머니? 아, 대대로 내려오는 뭐가 있나 보다. 저는 소은 언니가 말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와 외삼촌은 평생 외할머니를 부끄러워하며 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당인 엄마가 너무 싫고 지긋지긋해서였어요. 어머니가 사기꾼이라고 믿었던 엄마와 외삼촌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무구도 다 갖다 버리고 신당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요, 신을 부정한 대가였을까요? 10월 18일 전화기 너머 소원 언니는 괴로움에 떨며 울고 있었어요.
죽는 게 낫다는 말 나 이해돼. 어제 새벽에 자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있잖아, 폐쇄병동은 24시간 병실 문을 열어놓게 돼 있어서 노크를 할 수 없거든.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어느새 내 병실 침대 바로 옆에서 나는 거야. 지금까지 들렸던 게 난 노크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발소리였던 거야. 소원아. 무당 옷을 입은 여자가 나를 많이 쳐다보고 있었어. 여자는 나를 보고 킥킥 웃었어. 소원아, 더 버텨봐. 버텨봐! 그러면서 입이 찢어져라 웃어대는데 내가 왜 신나임을 받아야 돼? 나 너무 무섭고 지긋지긋해. 나도 경은이 너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 언니가 계속해서 신나님을 거부하니까 이래도 안 받을 거야? 라는 식으로 점점 더 못 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전자기기 반입이 안 되니까 환자들 유일한 낙이 TV 보는 거였대요. 근데 언니가 병실 밖에 있으면 잘만 작동되는 TV가 언니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채널이 막 갔다 갔다 돌아갔대요. 그래서 환자들이 언니를 욕하고 많이 싫어하고 그랬대요. 제 생각엔 언니를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네. 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아무리 약을 바꿔 먹어도 소용이 없다면서 매일 전화할 때마다 불안에 떨고 울고 소리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냥 언니 얘기를 들어주는 것뿐이었죠. 동상도 참 힘들었겠네. 10월 23일. 그날도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한 저녁 8시를 넘어서 9시, 10시, 11시 몇 시간이 넘도록 전화가 오질 않는 거예요. 걱정되지. 왜 연락이 없지? 설마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걱정이 돼서 밤을 꼴딱 새우면서 기다렸지만 그 다음 날이 돼도 언니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째가 되던 날 저녁 8시. 언니, 왜 이제서야 전화해? 언니는 힘든 목소리로 연락할 수 없었던 소름 끼치는 이유를 제게 말해줬어요. 또 있어. 경은아, 나 차라리 신내림 맞을까? 일주일 전 점심시간이었어. 밥을 떠서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또 한 숟갈 뜨려고 하는데 뭐야, 뭐. 밥을 먹으려고만 하면 뒤에서 무당 옷을 입은 여자가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거야. 마치 밥을 먹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처럼. 마치 밥을... 환자분, 식사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한 숟갈도 입에 넣을 수가 없었어. 음식은 사방으로 튀어서 엉망이 됐어. 날 굶겨 죽이려는 걸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내가 밥만 먹으려고 하면 그 여자가 나타나서 어김없이 내 머리채를 잡아당겼어. 그렇게 3일을 굶자 간호사가 나한테 링거를 놔주려고 했거든. 근데 있잖아, 링거 바늘이 내 혈관에 꽂히는 순간 방울 소리 또 들린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링거 바늘을 손으로 뽑았더니 환자분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들이 다시 링거를 꽂으려고 억지로 나를 붙잡고 나는 제발 주사 맞기 싫다고 울며 불며 애원하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독방에 갇힌 채 그런데 또 그 소름 끼치는 방울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리고 그 무당 옷을 입은 여자가 내게 얼굴을 들이밀고 소원아 죽겠지? 죽을 것 같지? 죽는 게 낫겠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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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보며 뛰기 시작했어.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내가 링거를 다 맞을 때까지 몇 시간이 넘도록 말이야. 신내림 안 받으면 날 말려 죽일 것 같아. 근데 나 죽어도 신은 받기 싫어. 경훈아, 나 어떡해? 나 좀 살려줘. 제발. 경훈아.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신내림을 받든 안 받든 나와서 언니 인생 살자, 어? 계속 그렇게 갇혀서 나한테 전화만 할 거야? 더 심해지기만 하잖아. 제 말을 듣고 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그래, 내 나이가 아깝긴 하지. 그래, 내 나이 아깝지. 라고 중얼거리며 고민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언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왔나 보다. 나왔나 보다. 오랜만에 본 언니는 부쩍 살이 빠지고 머리는 푸석해서 산발이었지만 그래도 표정만은 굉장히 밝았어요. 이제 자신이 신병인 건 인정했지만 신내림은 받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며 밝게 말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 다행이다. 네 말 덕분에 용기 낸 거니까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네가 사고 싶은 옷 내가 사줄게. 그 말 듣는데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언니가 다시 밝게 변했다는 사실에 너무 뿌듯했죠. 하지만 일주일 뒤 저는 언니의 사망 소식을 전달받습니다. 사고로 죽었나 아니면 어떻게 된 거가? 퇴원 후 귀신이 안 보여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소원 언니의 엄마, 그러니까 저희 숙모에게 계속 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계단에서 구르고 자전거와 부딪히고 심지어 끔찍한 교통사고까지.
언니는 숙모가 다치는 것이 자신의 신내림 거부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모든 걸 포기하고 무당이 되거나 엄마가 계속해서 다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언니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스스로. 내가 괜히 그런 말만 안 했어도 그냥 계속 병원에 있었으면 아직까지 잘 살아 있었을 텐데. 죄책감에 잠 못 이루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언니! 소은 언니가 제 꿈에 나온 거예요. 언니와 제가 식탁에 앉아 있는데 언니는 저를 무섭게 쳐다봤어요. 경훈아, 왜 안 먹어? 빨리 먹어. 먹으라고. 이제 보니 제 앞에 놓인 밥에 숟가락이 푹 꽂혀 있는 거예요. 마치 제사상에 올라간 밥처럼 말이에요. 왜 안 먹어? 빨리 먹어. 먹으라고. 언니가 그 제사밥을 마구 퍼서 억지로 제 입에 밀어 넣었어요. 경훈아,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꿈에 소원 언니가 나왔어. 저는 꿈 내용을 엄마에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무슨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엄마 왜 그래? 온몸을 벌벌 떠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네가 소원이보다 먼저 귀신을 봤다. 이건 또 뭐야? 와 반전이야.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어린 시절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 저기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 누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무당이셨던 외할머니가 생각나서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귀신 같은 거 평생 믿지 않았지만 자식 일이니까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용하다는 저를 찾아 귀신 쫓는 부적을 받아왔고 더 이상 제가 이상한 걸 보지 않아서 안도하고 계셨는데 소은 언니가 귀신을 보기 시작했단 걸 알고 너무 놀라셨대요. 제가 가지고 있던 신기가 언니한테 옮겨간 게 아닐까 해서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저도 언니가 꿈에서 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죽은 언니가 저를 원망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요. 소은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나 된 지금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2살 죽은 언니와 같은 나이가 되고부터 제 귓가에 소름 끼쳤어. 뭔가가 자꾸 들리기 시작해요. 혹시 언니가 거부했던 신기가 다시 저에게 돌아온 건 아닐까요?